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에서 그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 몰래 몇 년 동안이나 월급을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회사에 얘기해서 300만 원만 받는 사람인 척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은 100만 원씩을 어떻게 했냐? 차곡차곡 모아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 뒀대요. 모르겠어요. 이 남자분도 처음엔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생기거나 뭐 따로 돈을 쓰고 싶어서 만들어둔 비상금 통장이었겠지만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자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따로 비상금을 모아놨다 하고 그 돈을 내놓게 된 거죠.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 돈을 받고 우리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기뻐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당신 왜 그동안 나 몰래 이렇게 돈을 모아둔 거야 하고 버럭 화를 내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깜빡 속였던 거라면서요. 제가 택시에 타고 가다가 이 사연을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뒤에서 막 헛웃음을 치니까요. 택시 기사님이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사연이 이 사연과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르거든요. 남편 몰래 돈을 모아놨다는 점은 같네요. 그치만 결혼 전이었다는 점은 다르고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내놓으려고 했던 남편과 달리 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다르고요. 하지만 그 사연과 제 사연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매우 크게 실망하고 이혼이라는 시원한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제 사연을 듣고 제가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건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만큼 제 잘못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거든요. 남편과는 결혼부터 사실 엄청나게 삐그덕거렸어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유일한 성별이 남자인 친구, 여자인 친구였어요. 처음 알게 된 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알고 지낸 세월만 해도 초등학교 3년, 남편이 전학을 왔으니까 16년, 17년. 원래는 뭐 어디 계곡에 가서 우통을 벗고 서로 등목을 해도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던 사이인데 어쩌다가 저희가 부부가 됐는지 그건 저희 주변 친구들도 아직까지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안 본 꼴이 없어요. 제일 보여주기 싫었던 사춘기, 철없던 시절 잘못했던 일들, 첫 남자친구, 그리고 그 첫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공원에서 질질 짰던 것들. 남편은 그야말로 저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치부를 다 드러냈던 건 본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결국 마지막에 찾아가게 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만큼 편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 형은 별로라고 했잖아. 같은 남자가 봐도 나중에 딱 바람 피울 것 같은 관상이었다니까. 야, 뭘 울고 그래. 잘 헤어졌어. 넌 어떻게 남자를 만나도 맨날 그런 사람들만 만나냐? 너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할래? 차라리 나 같은 사람 만나라. 나 같은 사람을.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남편을 불러내 뭐 어디 삼겹살 집이었나 하여튼 술을 마시면서 또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갑자기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는 순간이요. 그때가 그랬죠. 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뭐? 뭐라는 거야? 하고 넘겼는데 남편이 그래요. 자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맨날 어디서 그런 쓰레기들만 수집해가지고 오는 게 항상 답답했었대요. 좀 제대로 된 놈 좀 만나면 자기가 이렇게 신경 쓸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하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없냐 묻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남편을 절친한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거절을 했죠. 이상하게 그럴 땐 또 끈질긴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아예 대놓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연애해달라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좀 무섭기도 했죠. 저희가 같이 한 세월이 몇 년인데요.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지면 남편과 정말 친구 사이로 남지 못할까봐 겁이 났던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쫑나면 어딜 가서 또 그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끈질긴 구애에 저도 결국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못 보나 저렇게 못 보나 어찌 됐든 못 볼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차라리 사귀다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 싶더라고요. 사실 내내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저도 남편을 꽤나 많이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제가 망설이는 동안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채갈까봐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재고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 고쳐 먹었던 거죠, 뭐. 그런데 저희 둘 마음만 통한다고 또 되는 게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알고 지냈고 지켜봐 왔고 남편은 저희 집 와서 밥 얻어먹고 저는 또 남편 집 가서 밥 얻어먹고 제 여동생과 시누이도 서로 친하게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까 당연히 가족의 반대 같은 것은 저희 결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 양가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한쪽 집안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요. 양가 정말 똑같이 반대를 했었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가정환경 그거 무시 못한다. 애들이 한창 커야 할 시기에 엄마가 안 계시는 거 그거 지금이야 네가 좋아서 티도 안 나고 모르겠지만 나중에 애 낳고 보면 다 티 나게 되어 있어. 왜 괜히 사람들이 엄마 없는 애다 이런 소리 하는 줄 알아? 하여튼 안 된다면 안 돼. 친구랑 마누라랑 같은 건 줄 알아. 우리 서영이 하시면서 자기 딸처럼 예뻐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신다는 이유로 저희 집안을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솔직히 그 과정에서 상처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죠. 저희 엄마가 뭐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냐, 차라리 그러면 꺼려 하는 게 이해라도 된다 싶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몸이 안 좋으셔서 제 여동생 낳고 얼마 못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엄마 없는 애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사소한 거 하나만 잘못해도 불같이 화를 내면서 키우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 아들이 온전한 집으로 장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뭔가 배신감도 느껴지는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저희 집은 또 순순히 결혼을 허락하셨냐? 절대 아니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부모님 다 계신다고 멀쩡한 집인 줄 알아? 어떤 집은 차라리 안 계시는 것보다 낫다 싶은 집도 있는 거야. 승민이 그놈도 남의 집 아들일 때야 예뻐 보이는 거지. 내 식구 되고 내 사이 되어봐라. 예쁘다 소리 나오나. 그 집 아버지 봤지? 야, 배짱이가 따로 없어. 가장이 돼가지고 제 역할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서 맨날 큰 소리나 치고 벌이도 제대로 없으면서 집 식구들이 나가서 맨날 돈 버느라 등골이 그렇게 휘지. 그래도 다 먹고 살 구석이 있고 비빌 구석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그렇게 집구석에서 떵떵거리는 거 아니야? 너 승민이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안 그럴 것 같냐? 시아버지가 인마 남편의 거울이야 거울. 승민이도 결혼해서 늙으면 나중에 딱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온 집구석에서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 거길 기어 들어가려고 하냐? 제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혀를 차실 만할 정도로 생계력이 부족하신 분이긴 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일찌감치 정리해고를 당하신 이후로 뭔가를 다시 도전할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퇴직금만 까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런 집으로 시집가게 나도 놔둘 수 없다. 시아버지만 봐도 집안이 보인다고 남편 역시 나이가 먹으면 시아버지의 모습이 나올 거다 하면서 반대를 하셨죠. 그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무슨 뭐 대단한 세기의 사랑을 한다고 그때는 양쪽 집안의 반대를 겪고 있는 저희가 대단한 영화 속 주인공 같다고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것 마냥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는 저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버지는 저와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동생도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됐다고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겁니다. 항상 뭐든지 저보다 조금 더 빠른 동생이었는데 설마 결혼까지 이렇게 빠르게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빠, 나 임신했어. 언니 미안해. 그래도 애랑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우리도 원래 잘 만나고 있었고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애가 조금 더 먼저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아빠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급작스러운 여동생의 혼전 임신 소식에 집안은 또 한 번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이게 무슨 난린가 싶었네요. 여동생이 우물쭈물하면서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기에 평소처럼 그냥 저녁이나 같이 먹으러 왔나 보다 했는데 제부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용서를 해달라면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동생이 혼전 임신 소식을 밝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결혼 반대 때문에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아버지였는데 그날은 정말 뒷목 잡고 넘어가실 뻔했죠. 저도 너 언니 하나로도 아빠 지금 골 때리는 거 알면서 너까지 왜 그러냐고 동생 팔을 붙들고 등짝을 몇 번이나 때리고 제부는 그 와중에 또 자기가 대신 맞겠다고 동생을 감싸고 있고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머리가 띵하다니까요. 너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결혼을 둘째치고 당장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신을 한 애가 시댁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해서 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둘이서 아파트 구할 돈은 있어? 뭐 애부터 덜컥 가지고 집에 와서 무릎부터 꿇고 보는 두 사람인데 당장 살 집이 있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임신한 몸으로 시댁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너무 힘들 것 같고 당장 살 집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옷을 입고 꾸미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사람이 결국에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학교를 졸업하고 쇼핑몰을 좀 하다가 다시 관련 회사를 좀 다니고 지금은 꾸준하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쇼핑몰이니 뭐니 시작했던 때가 마침 그쪽 시장이 이제 막 활성화가 됐던 시기라 정말 운이 좋게도 어린 나이에 꽤 큰 돈을 모아둘 수 있었어요. 물론 저 역시도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리고 결혼할 생각으로 결혼 자금은 모아두기 위해서 마련해둔 돈이었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동생이 저렇게 생겼는데 저야 지금 당장 그 돈 없어도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남편이랑 반반 모아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 동생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냥 주는 돈 아니야. 나도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할게. 좀 정 없다고 생각해도 차용증이랑 다 작성할 거고 대신에 이자도 안 받을 거고 기간도 길게 줄게. 그 안에 제부랑 같이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지? 언니도 너 믿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조카가 생겼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언니 진짜 고마워. 내가 사정이 나아지면 이 돈을 어떻게 됐든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언닌 정말 이 돈 없어도 결혼하는데 문제 없는 거야? 나 진짜 이 돈 받아도 되는 거 맞지? 미안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결국 동생한테 젊은 시절 피같이 모아둔 돈을 건네줬습니다. 솔직히 안 아까웠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그 돈이 있었으면 좀 더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돕는데 아까움을 느낄 정도로 제가 야박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동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내 결혼을 반대하셨던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반대를 하셨던 아버지도 끝내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넌 어렸을 때부터 쇼핑몰이니 뭐니 일을 하도 많이 해서 돈 좀 많이 모아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구나. 뭐 시집 올 때 집 한 채라도 해올 줄 알았더니만 에휴. 그러는 우리 집은 원래 집은 남편 쪽이 세우는 건데 우리도 사정 어려워서 지금 간신히 하는 건데 왜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굴고 그래. 미안해. 엄마가 괜히 그러시는 거야. 나도 뭐 일하면서 돈 많이 못 모아둔 건 똑같은데 사업하다가 정리하고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신 정도면 많이 모아둔 거지. 이 정도면 우리가 못 먹고 살 정도도 아니고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하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차차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요. 있죠. 남편한테 결혼 전에 여동생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짧게 변명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아직 식을 올리기 전이었고 상견례도 하기 전이었어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고 남편이 그 돈을 버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제가 당연히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치만 그건 제 돈이잖아요.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돈이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면 욕심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 나한테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여동생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먼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우리는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마치 그 돈이 처음부터 내 돈이었던 것처럼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니까요. 남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입장을 바꿔 생각하더라도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말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결혼하는 데는 크게 모자람이 없었어요. 뭐 시어머니가 볼멘 소리를 좀 하시긴 했어요. 넌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다는 애가 모아둔 돈이 그것밖에 없냐고요. 뭐 제가 쇼핑몰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엄청 자랑을 하셔가지고 은근히 결혼을 하면서 제가 뭐라도 크게 해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게 있나 봐요. 막상 까보니까 자기 아들도 이만큼밖에 안 해오면서 며느리도 이만큼밖에 해오지 않으니까 그게 내심 서운하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건 남편이 딱 잘라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우리 집은 뭐 많이 해오냐고요. 나도 이만큼밖에 안 해오는데 뭐가 잘났다고 곳간에 쌀이라도 맡겨놓은 사람 마냥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하냐고. 그건 도둑놈 심보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입 꾹 다무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 나 결혼 정말 잘하는 거구나. 뭐 시어머니야 아무리 결혼 전에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앞에 시자가 붙는 순간부터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평생 살 사이니까요. 남의 편이 되지 않고 평생 내 편이라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나서서 든든하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한테 등 안 돌리고 정말 내 편 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요? 쉽지 않았어요. 어쩔 땐 그런 후회를 종종 하곤 했었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요. 혹시라도 사연을 들으시는 젊은 분들이 있으면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기를 쓰고 말리는 일이 있다면요. 그건 진짜 그만한 이유가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보다 오래 살아보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볼 땐 마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 나중에 살다 보면 아, 그때 이래서 반대를 했었구나. 이래서 안 된다고 했었구나. 그게 납득이 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혼 전에 주는 힌트는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왔었던 제대로 된 힌트가 그거였거든요. 시아버지요.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런 말 하셨었죠?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불구덩이로 왜 네가 직접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네가 그 집 식구가 되는 순간 너도 이제 그 사람들 고생 같이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 말이 시집 오고 나니까 무슨 소린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퇴직금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돈을 보태드려? 알잖아. 우리도 이사 가야지. 아, 우리도 그렇게 여유로운 사정이 아니야. 그게 우리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퇴직금을 전부 다 그러셨던 건 아니고 친구분 중에 부동산 쪽으로 되게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거든. 어디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난다 이래가지고 대신 투자를 좀 해달라고 돈을 맡기셨던 모양이야. 그 돈이 잘못돼서 돈을 크게 날리셨다고. 우리야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아버지야 워낙 일을 하실 때도 자기 월급 한 달에 얼마 받는지 가족들한테 전혀 안 보여주시는 분이었거든. 어머니한테도 그냥 한 달에 생활비 얼마씩 따박따박 보내시기만 하시던 분이었으니까. 미안해. 그래도 아직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은퇴해버리면 나중에 노후 책임지는 게 우리 목 될까 봐. 차라리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조금 먼저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안 될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저도 자녀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사는 게 조금씩 나아져야 하니까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막 설계하고 있는데 이놈의 시댁 식구들은 나아질 생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나아지고 싶은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게 취미인지 몰라도 이렇게 덜컥 또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슬슬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 얘기에 남편은 대뜸 시아버지의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 난 결혼하면서 양가에 크게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적어도 도와드려야만 하는 일은 안 생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었어.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우리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동안 모아둔 돈이 뭐 한 10억이 되기는 해? 20억이 되긴 해? 그거 아버님 다 도와드리고 나면 우린 또 어떻게 다시 모으고 시작할 건데.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니? 뭐 공평하게 양가에 용돈 드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 도와달라는 얘기를 무슨 밥 먹다가 말고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 기가 막혀서 진짜.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남편과 제가 다투기 시작했던 것도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제력이 없는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혼자 계시긴 했지만 살림이면 살림, 일이면 일,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알아서 척척 잘 해나가시는 분이었고요. 아니요, 적어도 자식한테 걱정 끼칠 만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달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일찍 퇴직하시고 나서 어떻게 다른 일을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집에서 계속 그 퇴직금 까먹으면서 거의 놀고 계셨다고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노시기만 하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 퇴직금 중에 일부를 부동산 투자를 한답시고 친한 친구분에게 맡겼다가 크게 손실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이제는 좀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냐. 시아버님이 기술도 꽤 있으신 편이라서 사업이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 너네가 좀 도와주면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퇴직금은 어디다 다 까먹고 도와달란 소리를 하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돈이 어디로 줄줄 다 새어나갔는지 사실을 고백하셨던 겁니다. 참 얘기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입이 있으면 뭐라고 변명할 거리가 없죠. 공동재산 퍼다가 시댁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도 가족이잖아. 나도 장인어른 나중에 아프시다고 하면 내가 안 모실 것 같아?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지금 당장이요, 답답하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얘기했잖아. 나중에 괜히 우리한테 손 벌리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지금 돈 벌고 스스로 노후 대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그냥 다 도와주자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일부만 좀 도와주자는 얘기지. 나도 야근 더 많이 하고 좀 더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응?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동생도 지금 자기도 보태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협박이 따로 없더라고요. 동생도 지금 돈 내놓고 가족들이 다 돕겠다고 나서는데 장남인 자기만 어떻게 쏙 빠질 수 있겠냐. 체면 좀 살려달라. 지금 그 소리잖아요. 어쩌겠어요. 물론 큰 돈이긴 했지만 도와드렸죠. 제가 호구라서도 아니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도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경제력이 저러고 사시다가 분명히 나중에 좀 더 나이 먹고 진짜로 남들 다 같이 은퇴할 시즌 되면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물건이나 사면서 돈을 허투루 쓰는 시어머니가 돈을 모으겠나. 아니면 이제 막 취업해서 철없이 돈 펑펑 쓰고 다니는 시누이가 돈을 모으겠나. 그나마 저 중에서는 시아버지가 제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나이 먹고 저희한테 손 벌려서 머리 아픈 것보다 차라리 지금 빨리 머리 아픈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그때는 마음이 100% 내키진 않았지만 돕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도 좀 서운하긴 했죠. 저는 나름대로 제 미래 계획까지 바꿔가면서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쩜 고맙다는 태도가 안 보이고 가족끼리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구들 욕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요.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머님, 아시겠지만 저희도 진짜 없는 살림에 도와드린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희도 조금 있으면 이사 준비도 하고 있었고 이제 슬슬 아이 계획도 세우고 있었던 중이라서.
그것도 좀 그래요. 말로는 빌려가겠다고 하시겠지만 언제까지 주신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는 거죠. 남편 옆구리를 찔러봐도 제대로 된 대답이 영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따로 메시지를 보냈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엔 뭐 올해 말까지 주신다고 그냥 빌려가는 거라고 이자까지 쳐서 주신다고 하시더니만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님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원금 회수가 그렇게 빨리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통 크게 그 다음에 말까지만 주셔라. 알겠다고. 또 그때까지 이자랑 다 계산해서 그러면 얼마를 보태주겠다. 그 내용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또 그 날짜가 되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저보고 무슨 사채업자냐고. 자기 빚쟁이 된 것 같아서 못 살겠대요. 아니 무슨 며느리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내가 너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못 살겠다. 아니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살 수도 있는 거지. 너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다시 사업 시작하면서 돈 꽤나 번다는 것 같던데. 너희 친정에다가 그렇게 아까운 거 없이 퍼주면서 시댁에다가 돈 주는 건 아까워 죽겠니? 그래서 그래? 아주 그냥 볼 때마다 돈 타령 지겨워 죽겠다. 내가 그 돈 더러워서 빨리 주고 말지. 어머님, 제가 언제 돈 타령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 한 번도 어머님한테 그 돈 빨리 달라고 재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 당장 주시기 어려울까봐 천천히 주셔도 된다고 기한까지 넉넉하게 늘려드렸잖아요. 정작 돈을 못 갖고 계신 것은 본인이시면서 제가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할까봐 영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래도 양심은 있으셨나 봐요. 마음에 찔리셨는지 저를 볼 때마다 그 돈 그거 빨리 갚으면 되지 않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시질 않나.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진심으로 이 결혼을 잘한 게 맞나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이 터지게 되고 전 정말로 시댁에 학을 떼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좀 영치가 없고 뻔뻔하긴 하지만 뭐 사는 게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염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정작 내 옆에 있는 남편은 정상이지 않냐는 사실 하나로 위안을 얻고 살았는데요. 사실 제 옆에 있는 놈이 제일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알게 됐거든요. 남편에게도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이랑 나이가 비슷한데요. 여기도 뭐 사는 게 내동 비슷하죠. 가진 능력에 비해서 야망만 너무 크고 노력도 딱히 안 하는 스타일이요. 제가 그래도 신우이인데 너무 막말을 한 건가요? 근데 전 제 동생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볼 때마다 더 한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동생은 비록 혼전 임신으로 그렇게 급하게 시집을 가긴 했지만 시집을 가고 나서 오히려 저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뵐 명목도 없다고 더 열심히 살아서 저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제부도 그렇고 둘이서 사업도 잘 꾸리고 확실히 자매끼리 통하는 구석이 있나 봐요. 제 동생은 아이 낳고 나서 오히려 육아용품 브랜드 쪽 물건 떼다가 팔면서 그게 잘 되고 있거든요. 일이 너무 바빠지고 잘 되니까 제부도 그 일을 도와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비슷한 아가씨를 보면 참 한숨이 나와요. 뭐 일을 하나 해도 오래 버티는 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동생 생각도 나고 해서 붙잡아 놓고 조언도 많이 했어요. 어딜 가나 다 힘든 일밖에 없다고요. 이것도 못 버티면 진짜 나중엔 더 힘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처음에는 말을 듣는 척 하더니 그것도 다 한때예요. 언니는 왜 이렇게 꼰대처럼 굴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트여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쩔 때 보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꼰대처럼 구는 것 같다니까? 이번엔 진짜 안 망해요. 언니도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오래 버티는 거라고요. 이번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제대로 찾았으니까 절대 망할 일 없어요. 그놈의 하고 싶은 일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이며 왜 그렇게 뭘 하나 진득하게 못하는 건지 이게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머리라도 한 대 세 개 쥐어박는 건데 시누이라서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옆에서 하고 있는 것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동안은 저한테 피해준 거 없으니까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음으로 상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똥을 보면 피할 게 아니라 치워야 한다고.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멀리 피하고 돌아서 가더라도 안 치우면 언젠간 이렇게 꼭 탈이 나거든요. 맨날 무슨 일을 해도 진득하게 못하고 금방 때려치우고 하는 신우이였는데 또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남자는 어디서 잘 만났어요. 솔직히 상대방은 저희 신우이 뭘 보고 만났나 싶을 정도로 집안도 그렇고 상대방 직업도 그렇고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래요. 그래, 신우이 같은 사람은 차라리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남편을 잘 만나서 시집 잘 가고 집에서 얌전히 내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오히려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이제 제발 집에서 사고 좀 그만 치고 나가서 그냥 정착해서 잘 눌러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줬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제 시누이 시집 보내려고 보니까 새로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왜 제가 사연 들으면서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 직종의 남자랑 결혼하려면 처갓집에도 열쇠 3개는 해줘야 한다고. 아파트 열쇠, 사무실 열쇠, 차 키 이렇게 해서 3개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는 명예를 얻는 대신에 사위의 앞길을 제대로 닦아줄 수 있는 빵빵한 재력이 뒷받침되어줘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희 시댁이 뭐가 있고 시누이가 대체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집안인데 결혼을 앞두고 뭔가 구색을 맞춰야 되고 집에 돈 좀 번다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또 다들 손가락 빨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너 돈 좀 모아놓은 거 없니? 아이, 그동안 사업하면서 돈 좀 모아둔 거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 지금 모아둔 돈 없어서 저희 자녀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돈은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다 썼고요. 저 이제 먹고 죽으라고 해도 돈 없어요, 정말. 그때 빌려간 돈도 아직 다 안 갚았으면서 이제 딸 시집 보낼 때가 되니까 혹시 돈 없냐고, 그동안 또 모아둔 게 있지 않냐고, 본인들이 모아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제 곳간 문을 또 기웃기웃 살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 거죠.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쳐요. 대체 신우는 그동안 뭘 했길래 결혼식 하나 올릴 비용도 안 모아뒀나 싶고요. 남편한테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그게 잘못이라면 네, 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네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 쓴 게 그거 하나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당신네 가족들은 대체 왜 정도가 없냐고. 난 이 상황까지 됐으면 적어도 나한테 미안해서 모아둔 돈 좀 없냐는 얘기 안 할 것 같다고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던 남편 역시 어떻게 자기 가족들한테 당신네 가족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은근히 논점을 흐리고 싸움을 끄는 것 같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 주에 남편이랑 집안에서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딱 그 타이밍에 제 동생한테 귀신같이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저야 제 가족 잘 된 일이니까 기쁘긴 하지만 좋은 소식이 와도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들어오나 솔직히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죠. 동생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저한테 빌려간 돈을 갚기로 한 날은 아직 한참 여유가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이번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겼냐고 하니까 그동안 제부랑 했던 사업도 여유가 생겨서 이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저한테 받았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대요. 언니, 놀라지 말고 들어? 언니 그때 사줬던 집 있잖아. 우리도 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이번에 우리 집 앞으로 지하철역 들어온다는 얘기 있나 봐.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라고 해서 살 때부터 여기 무조건 집값 오를 거라고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 솔직히 언니가 이 집 안 해줬으면 나 그때 임신하고 나서 애 데리고 꼼짝없이 시집살이 할 뻔하기도 했었고 언니한테 고맙기도 해서 언니가 결정해주는 대로 하려고. 이거 다시 언니한테 명의 돌려주면 아마 지금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야. 우리가 집 팔고 처분하면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일 것 같아서
집값이랑 시세 차익 다 하면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 뭐, 5억? 집값이 그렇게 올랐단 말이야? 우선 내 말 잘 들어. 이 얘기는 아버지 제외하고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언니가 지금 시댁에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 괜히 돈 얘기 나왔다가 시끄러운 일 생기는 거 싫어서 그래.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랑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이사 뭐 여유 있는 일이니까 연락한 거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건 나중에 언니랑 따로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그 돈 바라고 도와줬던 것도 아닌데. 오히려 네가 욕심 안 내고 나한테 그걸 다 돌려준다고 해서 고마운 거지. 그래, 나중에 언니가 다시 연락할게. 얼른 쉬어. 동생이 전해준 얘기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줄 무렵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동생이 살고 있는 동네가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땅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제가 빌려줬던 돈과 시세 차익을 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5억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 같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모른 척하고 시세 차익은 본인들이 챙겼어도 될 일인데 고마운 마음에 숨김없이 얘기를 해준 것도 고마웠고요. 다만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 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시댁에서 괜한 욕심을 내지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방에서 조용하게 통화를 하고 나서 회사의 세금 문제를 봐주시는 세무사님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아야겠다 했죠. 깜짝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도둑고양이처럼. 설마 내가 통화하는 거 다 듣고 있었던 거 아니지? 그런데 남편이 문 앞에서 누가 봐도 방금까지 제 통화 내용을 엿듣다가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문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다시 오만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 통화를 엿듣고 있던 것처럼 하는 남편의 모습에 뭐하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한 소리를 하시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남편이 다 듣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더는 숨길 수 없다 싶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저에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게 됐는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라는 확인이 있었으니까요.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야 하고 그래서 괜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남편 몰래 비상금을 만들어 놓는 아내 꼴밖에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것뿐입니다. 너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곧 5억 들어온다면서? 그 잘 됐다. 그렇게 먹고 죽어도 돈 없다고 빠득빠득 우기더니 다 필요하고 쓸 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지 않니? 네 신우 결혼할 때 그 돈 보태줘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뭐 그냥 식구들끼리 돈거리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그 돈 빌려주는 거다 생각하는 거지. 갑자기 저를 불러서 돈 생기기로 하지 않았냐고 그 돈으로 신우의 결혼 비용을 충당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확 스쳐 지나가던데요. 이 인간이 기어이 말을 했구나 싶고요. 제가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씀이시냐? 그 돈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신우의 결혼 비용에 절대로 보태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돈 안 빌려준다는 소리에 삔또가 상한 건지 아니면 그 절대로란 소리에 삔또가 나간 건지는 몰라도 얘기를 듣자마자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뺨까지 한 대 올려붙이시는 거예요. 힘없이 고개가 돌아가는데 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내가 이딴 집에 시집을 왔구나. 너무 기가 막혔죠. 뭐? 절대로 못 보태줘? 야, 신우이도 네 가족이야. 우리가 언제 그 돈 꽁돈으로 가져간다고 했어? 우리도 빌려가는 거라고. 우리도 네 여동생처럼 거기 살고 있다가 아파트 값 올라가면 그때 돌려준다니까. 왜? 네 동생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고 신우이가 그렇게 한다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가 지금 금방 나오네 아주. 너 우리 집 식구들 아주 단체로 무시하니? 네, 무시해요 어머님. 이런 소리 하시면서 뺨이나 때리는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악 물고 시집 안 오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저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전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거고 그 책임 아무한테도 못 지게 할 거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집을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건 저희 집에 있는 남편을 응징하는 거였습니다. 천하태평하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고자질을 해놓고서는 입을 벌리고 코까지 골아가면서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주전자에 있는 물을 한가득 남편의 벌어진 입으로 부었습니다. 자다가 캑캑거리며 코에 들어간 물을 뱉어내며 남편이 잠에서 깼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 미안. 너 입이 너무 가볍고 싸길래 내가 너 입 좀 무거워지라고 물 좀 부어놨는데 어떻게 입이 좀 무거워졌으려나 모르겠다. 하나같이 뻔뻔한 네 가족들도 가족들이지만 그걸 당연하게 쪼르르 뛰어가서 얘기 전한 네가 제일 문제지. 뭘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앉아있어. 지만 싸고.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입고 했던 것들 거의 다 내가 벌어놓은 것들로 산 거잖아? 맞지? 능력도 없는 당신 끌어안고 산 건 난데 내가 시댁한테 이런 푸대접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이거 당신 좋아하는 그 반반 결혼으로 산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내가 다 절반으로 나눠줄게. 거기서 딱 기다렸다가 가방 열어서 이거 딱 반절만 챙겨가라. 알겠니? 너무 입이 싸서 무거워지라고 그랬다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저한테 뭔가 얘기를 했구나 눈치를 채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무릎부터 꿇고 용서부터 빌어보려고 하는 건 얼마나 또 없어 보이는 행동인데요. 제가 그런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어요. 어차피 반반으로 결혼한 거고 이제도 반반으로 갈라설 거니까 굳이 이렇게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면서 붙잡을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해봤자 저 절대 안 잡힌다고 괜히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남편의 옷을 반으로 쭉쭉 잘랐어요. 남편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제발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도 다 내 돈 주고 산 것들 아니냐. 돌려달라는 소리 하지 않았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딨냐. 딱 저거 절반만 챙겨가지고 너네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색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잘못했다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지금 집에 와서 얼른 말려보려고 얘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저희 집으로 달려온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님,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 데리고 왔으니까 내내 얼마나 꼴보기가 싫으셨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잘 됐죠. 저도 이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 이해 다 하면서 평생 못 살겠거든요. 결혼을 다시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진 다 이해하는 호구 같은 며느리를 들이던지 하세요. 전 아니거든요. 아드님 반품하니까 고쳐서 다시 파시던 아니면 발주처에서 계속 들고 사시던 그건 맘대로 하시고요. 이혼하겠다는 얘기죠. 남편은 엄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니에게 원망 섞인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아휴, 저런 놈이랑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뭐만 하면 엄마 탓을 하는 게 결국 저 모습 꼴도 보기 싫어서 이혼하는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마 본인은 죽어도 자기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죠.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그 부분은 평생 오해하게 놔둘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쑥대밭을 만든 시누이는 어떻게 응징했냐고요? 변호사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제가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고요. 기껏 좋은 집안일 줄 알고 장가들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면 그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저도 공익적 차원에서 미리 제보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 그런 이유로 제보하면 뭐 큰 죄가 안 되는 거 맞긴 하죠? 저도 신우이와 결혼할 상대를 미리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느 회사 법무팀이다 자랑을 하고 다니는 통에 회사 이름만 알고도 사람 하나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불러냈다는 사실에 꽤나 놀란 눈치였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난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어느 정도 얘기해줄 의향이 있다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희 시댁이 결혼하기 전에 뭔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재산을 부풀려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따로 연락을 해서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조건 맞춰서 건물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도요. 전 그것들이 모두 내 돈으로 생색을 내기 위한 생색을 냈던 과정들일 뿐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진 아직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지만 변호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 아마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전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누더기 같고 구더기 같은 시댁은 끝까지 자기들이 만드는데 한 푼도 기여하지 않은 제 재산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머리를 맞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반으로 나누자고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 재산 역시 반반으로 나누자는 것이 맞지 않냐는 논리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만만할 리가 없잖아요. 아마 이 이혼 소송 역시 말도 안 되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 코가 완벽하게 납작해지게 되면 무언가 후기라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제 결혼의 끝이 이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마무리되어서 참 아쉽습니다. 결혼에는 다 제 짝이 있고 정해진 상대가 있다고 하죠.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결혼에 정해진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 생활 도중 상대와 맞추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내가 그 괴로운 노력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 결혼이라는 제도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선택에 조금 더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딸만 줄줄이 넷인 집의 막내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의 장남입니다. 친할머니께서 끝까지 아들 타령을 하시는 바람에 저까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태어났을 때 또 딸이 나는 말에 할머니께서는 아예 저를 보러 오시지도 않았대요. 제가 돌 지날 때까지도요. 저야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니까 크게 서운할 것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펑펑 눈물을 쏟을 정도로 서러워하셨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당시에 부모님은 주말부부셨거든요. 저희와 어머니는 서울에 있었고 아버지는 지방에 발령을 받아 몇 년째 떨어져 계셨거든요. 저를 낳았을 때도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하루 만에 지방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2주 넘게 입원을 하셨는데요. 외할머니는 저와 언니들을 돌보느라 병원에 오실 수가 없었죠. 그런 와중에 할머니는 바로 근처에 사시면서도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을 병원에 안 오신 겁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있는 동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롭다 보니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대요. 난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낳아주러 들어온 씨바지였던 거지. 당신의 애들 앞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셔서 그러는 건데 자식된 도리로 좀 이해할 수도 있지. 어머니가 속상하고 서운할 때마다 하소연하면 아버지도 좀 받아주면 좋은데 항상 참지 못하시고 어머니께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도 부모님은 매일 싸우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할머니가 아무리 괴롭혀도 엄마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해서 꾹 참고 사셨대요. 그런데 막내인 저를 낳고 난 뒤에 연달아 출산하느라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할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대놓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어머니도 더 참지 않으셨답니다. 언니들의 기억을 빌리자면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이가 급속도로 더 나빠졌대요. 엄마와 할머니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통에 언제부턴간 아예 명절날에 할머니 댁에 가지도 않았고요. 명절날 가봐야 어차피 여자들은 일만 하고 제사도 못 지내는데 딸을 데리고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면서 어머니는 아버지만 혼자 가라고 하셨답니다. 이미 부모님의 사이는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황이었고 주말 부부이기까지 하다 보니 아버지도 아예 할머니 댁에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했대요. 그냥 혼자 할머니 댁에 다녀오셨답니다.
아버지는 명절 때 할머니 댁에 혼자 다녀오시면 저희를 상에 앉혀놓고 술을 한 잔씩 드시면서 절대 네 엄마 닮지 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언니들은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내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 정도 별로 없었지만 엄마가 힘든 게 언니들은 다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지방까지 내려가 일하느라 가정에 소홀했고 할머니와 엄마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는 할머니 편을 들어서 엄마를 속상하게 했으니까요. 저도 지금이야 당연히 아버지가 중간에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당시엔 너무 어려서 몰랐죠. 단순히 아버지가 그냥 좋았습니다. 전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딸이 위로 셋이나 있어서 그런 관심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그랬는지 저를 많이 예뻐했어요. 그 마음이 티가 났던 게 주말에 오실 때마다 제 옷이며 선물을 사오셨죠. 언니들 물건을 어쩌다 사오셨지만 제 선물은 매주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오셨다. 빨리 가서 저녁 차려드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언니들은 아버지가 오시면 저녁에 너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막내인 저만 예뻐했다고 언니들이 놀리듯 하는 농담이었죠. 커가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 하도 언니들이 놀려대니 대놓고 말할 수 없었지만 항상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아버진 혼자 회사 기숙사에 사셨거든요. 아버진 월급만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모두 다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아빠는 가족 없이 혼자 살아서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잘 텐데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외로울까? 외롭긴 뭐가 외로워. 나도 딱 한 달만이라도 네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 혼자 사니 할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부럽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남자 혼자 단칸방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성인이 된 후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가 직장을 퇴직하시고도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고요? 부부 사이의 일이니 저도 정확한 진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기론 아버지의 의사 반, 어머니의 강요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이 1년 정도 남았을 때 어머니께서 넌지시 제안을 하나 하셨거든요. 살던 기숙사 근처에 작게 땅을 사줄 테니 거기서 농사나 좀 지으라고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일이 힘들다고 투덜대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조용한 데서 농사나 좀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준다는 명분으로 지방에 땅을 사서 아버지를 그곳에 남게 했습니다. 전 아버지에게 갈 때마다 물었어요. 평생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냐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진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가족들이랑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이제는 그 집에 가면 불편해. 내가 꼭 이방인 같고 난 여기가 편하다. 지금도 간혹 그때 아버지의 대답을 떠올리면 과연 진담이셨을까 싶어요. 그냥 외롭다고 더는 혼자 살기 싫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과거형이냐고요? 아버지께선 제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농사가 제법 잘 된다며 매일 상추며 고추 같은 채소를 보내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져서 제가 찾아갔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너는 너희 엄마 안 닮아서 결혼하면 잘 살 거야. 그리고 무조건 시부모님한테도 잘해. 그럼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마누라한테 잘하게 되어 있어. 제가 자주 내려가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또 고루한 소리를 한다고 아버지께 짜증 섞인 소리를 했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제 걱정을 해서 그런 소리도 하신 걸 텐데 너무 죄송해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술하고 담배를 좋아해서 간하고 폐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와 언니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럴 줄 알았다며 그렇게 자기 관리 못하고 매일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워댔으니 칠순도 못 넘긴 거라고 했지만 전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더 속상했어요. 평생 곁에서 잔소리를 해줄 가족도 없이 혼자 사셨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술, 담배라도 하지 않았으면 낙이 없었겠죠. 그랬습니다. 전 아버지가 어떤 남편이었건 어떤 아버지였건 간에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언니들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가족은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매번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니 셋이 모두 다 결혼하고 저만 남았을 때 어머니는 농담처럼 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언니들도 다 떠났는데 저까지 가버리면 혼자 어떻게 사냐고요. 아버지는 그 외딴 동네에서도 평생 혼자 잘만 살았는데 엄만 딸들하고 다 가까이서 살면서도 왜 그렇게 엄살이 심해? 그럼 막내들아 평생 시집도 가지 말고 엄마만 모시고 살라는 거야? 누가 시집을 아예 가지 말래? 아이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아니면 결혼해서 사위랑 나랑 셋이 살 수도 있다는 거지. 아이고 엄마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해. 막내딸 홍사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아유 우리 막내딸이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데 이렇게 귀한 딸내미 내주면서 그런 소리도 못해? 아이고 우리 막내 시집가기는 글렀네 글렀어. 저도 그때야 특별히 만나는 남자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부모 입장에야 딸이 아깝고 귀한 게 당연하니까 농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가 생겨서 집에 데리고 왔더니 어머니께서 제 남자친구에게 정말 대릴사위 얘기를 하셨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제 남자친구는 아들만 줄줄이 셋인 집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어차피 시댁의 아들이 남자친구 말고도 둘이나 더 있으니까 막내 하나 정도는 처가에 보내도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셨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성격을 아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예 처갓집에 들어와 살 거 아니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고집을 피웠습니다. 전 그날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사과를 했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지? 나도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실지 몰랐어. 아니야. 혼자 딸 넷을 키우셨다면서 평생 딸들이랑 북적거리면서 사시다가 딸 넷 다 시집 보내고 나시면 얼마나 헛헛하고 힘드시겠어. 나 충분히 이해해. 내가 부모님이랑 한번 상의해 볼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알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남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신기하게도 시부모님께 대릴사위 자리를 허락받았어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정말 제 남편이 됐습니다. 시댁에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고요? 저도 신기해요. 사실 저희 시댁이 보통 고루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로 고루하냐면요. 처음 상견례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 잘나서 그런지 첫째, 둘째 다 사돈들이 제가 특별히 말을 안 해도 혼수며 예물 예단을 얼마나 대단하게 해왔는지 몰라요. 얘 큰애야, 그때 그 가구가 어디 거라고 했지? 아버지께서 직접 이탈리아에 가셔서 장인한테 주문 제작해 오신 거예요. 어쩐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 아참, 그러고 보니 둘째 안사돈께서 보내주신 모피도 얼마나 좋은지 이번 겨울에 내가 아주 그것만 입고 살았다니까. 정말요? 어머니께서 무지 고심해서 고르신 건데 다행이네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드려도 저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죠. 그 비싼 아파트를 척 사주셨는데. 알고 보니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10억도 넘게 나가는 아파트를 사주셨대요. 저 얘기를 듣는 내내 놀라워서 얘기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남편에 비해 제 조건이 더 딸려요. 전 일반 직장인이지만 남편은 세무사거든요.
전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걸렸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네 집안 얘기를 모두 다 듣고 나자 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실 시아버지께서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더군요. 남편의 할아버지도 크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남편네 집안은 이미 탄탄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도 지역 금융사 최고 경영자 자리에까지 오르셨었다면서요. 인맥이며 재력이며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첫째 아주버님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주버님도 공기업에 다니세요. 그랬으니 큰형님, 작은형님 두 분 다 알아서 혼수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나 봐요. 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위축됐는데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셨어요. 그거야 사돈께서 비싼 아파트 한 채씩 사줬으니까 그렇죠. 우리 애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는데 혼순이 애 다니니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희가 언제 대릴 사위로 받아달라고 했습니까? 안사돈께서 저희 아들이 안 들어가서 살면 결혼 못 시킨다고 했다면서요. 애가 무조건 처가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얼마나 조르는지 제 진짜 속마음이야. 그깟 결혼 안 시키고 싶죠. 근데 어쩌겠어요? 귀한 아들이 죽어도 결혼하겠다는데. 상견례 분위기가 삽시간에 안 좋아지자 저와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요. 그런데 때마침 시아버지께서 나서셨습니다. 이제 한 가족인데 별거 아닌 일로 왈가왈부 뭐 하겠어요? 안사돈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아들을 대릴 사위로 데려가셨으니 우리 막내 며느리도 알아서 시댁에 잘 하겠죠. 뭐 끝이세야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뭘 몰랐습니다. 참 순진했죠. 시아버지의 말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제가 잘하겠다고 아주 꾸벅 절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는 자꾸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친정에 신혼방으로 쓸 방에 가봐도 되겠냐, 방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화장실은 몇 개냐 등등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처음에야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그러시니까 남편을 무슨 5살짜리 어린애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보기엔 털털해 보여도 은근히 참기가 예민해서 옆에서 뒤척이기만 해도 잠을 못 자는데 세아가 너 잠버릇은 어떠니? 너 혹시 코 고는 거 아니지? 아니다. 차라리 침대를 하나 사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싱글로 2개씩 놓고 그런다는데. 아니에요. 저 잠버릇도 없고 코도 안 골아요. 그리고 저희 방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싱글 2개가 들어가진 못할 거예요. 엄마, 쪽팔리게 왜 그래 진짜. 누가 보면 내가 마마보이인 줄 알겠어. 전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도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하기엔 시어머니께서도 도가 지나치긴 했어요.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여자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형님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모여서 함께 음식도 만들어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곤 했죠. 그런데 말이 좋아 사실 모임이지. 전 좀 불편했어요. 며느리 셋을 가지고 매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하나 확인하는 자리 같았거든요. 갈 때도 항상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사가야 했고요. 처음엔 제가 모르고 빈손으로 갔다가 양손 가득 선물을 가지고 온 형님들 사이에서 아주 무안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댁에 가는 건데 과일이나 좀 사가면 되지 뭘 걱정하냐고들 했지만 과일로는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갈 때마다 매번 고민이 됐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가느라 제가 좀 늦어 급하게 시댁에 갔거든요. 그래도 선물은 빼먹을 수 없어서 유명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사서 갔습니다. 이 케이크가 그냥 케이크가 아니거든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케이크인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궁금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가서 사온 케이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 케이크는 밀렸어요.
큰형님께서 아예 업체를 불러 집안에 파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유명 셰프를 불러 싹 준비하고요.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기도 해서 제가 기분 좀 내봤어요. 어머니 드라마에 나오는 파티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너무 예쁘다. 꼭 외국 같다.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고마워. 어머, 근데 이걸 언제 다 치워요? 어머니 지저분한 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당연히 청소 업체까지 싹 불렀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파티 끝나면 알아서 와서 다 치울 거예요. 제가 사온 케이크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저녁만 먹고 왔습니다. 며느리들끼리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도 처음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선전포고를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곧 너희 시어머니랑 제주도로 이사할 생각이야. 그래서 제주도 가기 전에 우리가 살던 이 집은 너희 중에 시어머니한테 제일 잘하는 며느리한테 줄 생각이다. 시부모님은 노후는 두 분이서만 제주도에서 지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은 현재 시세로 30억이 넘는 주택이에요. 그걸 통째로 아들들도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를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물론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전포고로 아들들까지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들은 다 아파트 있고 집 없는 건 나뿐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여보, 이번 일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잘 생각해봐. 그 집 받아서 장모님이랑 셋이 살고 장모님 집 팔면 장모님 노후는 아무 걱정 없잖아.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사실 어머니 집이 크긴 했지만 워낙 오래된 집이라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워낙 땅값이 싼 동네라 지금 당장 팔아도 형님들이 사시는 아파트도 못 살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들의 재산 다툼에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과열됐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제가 뭔가 하기도 전에 형님 두 분은 결국 머리끄덩이까지 잡고 싸웠어요. 큰형님이 시댁에서 화려한 파티를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형님이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화가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걸 작은 형님이 어렵게 구해왔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했죠.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보시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단한 그림이 글쎄 가짜였대요. 작은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겠다고 일부러 작정하고 가짜를 진짠 것처럼 속인 거였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큰 형님이 누굽니까? 순순히 작은 형님에게 집을 양보할 사람이 아니었죠. 작은 형님이 그림을 사온 경로를 알아내서 시어머니에게 일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엄청 화가 나서 둘째 형님을 나무라셨고요. 그 일로 작은 형님이 큰 형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요. 시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요. 형님들 나중에 아버님들까지 참전해서 일이 커졌거든요. 서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천박한 말까지 오고 갈 때쯤 마침 집에 돌아오신 시아버지께서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하셨습니다. 이런 못난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워? 다 내 집에서 썩 나가지 못해. 이게 다 아버지께서 싸움을 부추기셔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진작에 재산 좀 미리 정리해달라니까 그때는 안 주시고 이제 와서 자식들끼리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뭐야? 오디션? 아주 이 괘씸한 자식들.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 다 돈으로만 보이지? 부모가 늙어서 둘이서만 제주도에 가서 산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지는 못할 망정 재산 안 주고 갈까봐 아주 똥줄들이 타는구나. 좋다. 나도 너희 같은 놈들 필요 없어. 내가 마지막 선물로 있는 거 주고 떠날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들 말어. 평소에 시아버지라면 당연히 아주버님들에게 욕을 퍼부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는 다 집에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정말 가지고 계시던 건물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골고루 다 증여를 해 주셨어요. 며느리들까지 모두 다 말이죠. 그러고는 정말 자식들에게 일절 말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정 그대로 제주도로 내려가 버리신 시부모님이 신경 쓰였어요. 자식들끼리 부모 재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셨으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요. 전 하루라도 빨리 제주도에 내려가 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제게도 일이 좀 생겼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혼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충격이 컸어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저녁에 뭐 먹고 싶냐 물으시던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전 몇 개월 동안 산 송장처럼 지냈습니다.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 집엔 언제나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처럼 어머니가 웃으며 반겨주실 것 같았습니다. 원래 하늘은 다 주지 않으시나 봅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너무 좋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었지만 부모님과의 이별은 언제나 제게 너무 가혹했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로 바쁜 사람이 제가 걱정된다면서 일까지 집에 들고 와서 했거든요. 제 저녁이라도 차려주겠다고요. 그 마음이 큰 위로가 됐죠. 사실 남편도 힘들었을 텐데 저까지 챙기려는 모습이 고마웠고요. 남편도 재산 문제로 부모님,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전 그제야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전 마음도 추스르고 시부모님도 보고 올 겸 제주도에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께서 장례식장에도 와주셨거든요. 전 마음이 쓰여서 계속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시부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전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식들을 잔뜩 사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초인종을 계속 눌러도 집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전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안에서 소리만 들리고 여전히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전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를 부르면서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려던 차에 문 안쪽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담 쪽으로 걸어가 안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안에 인기척이 들렸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 언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전 정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담벼락으로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전 놀라 멍한 눈으로 한참을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한참이 걸려 간신히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아이라도 있는 집처럼 정원에는 모래놀이며 장난감이 널려 있었어요. 심지어 미끄럼틀과 그네까지 있었습니다. 언니, 나 그네 밀어줘. 오빠는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 전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무서웠지만 애써 참고 시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시어머니를 돌봐드렸어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씻기고 잠을 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돌아오셨더군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처음엔 화를 내셨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큰일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냐고요. 제가 우려하던 대로 시어머니는 치매가 맞았습니다. 너희들이 알아봐야 뭐해. 어차피 부모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 엄마 상태 알아봐야 병원에 넣으라는 소리만 할 테지.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여기서 혼자 어머님을 어떻게 돌보세요? 우선 올라오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상의해봐요. 전 이대로 시부모님을 두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두 분을 모시고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강경하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일로 제 결혼도 허락하신 거랍니다. 그전 같았다면 제 조건에 대릴 사위 같은 거 절대 받아들일 리 없다고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힘들었던 시기라 하루라도 빨리 막내를 장가 보내려고 하신 거죠.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상태를 숨기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난 너희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고 주변에 다 비밀로 해줄 생각이야.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줬으니 이제 너희들은 우리한테 알 관심도 없잖아. 어차피 잘 됐다. 너도 괜한 마음 쓰지 말고 올라가서 잘 살아. 다른 애들한테는 아무 말도 말고. 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고 울고 말았어요. 자꾸만 조금 전 씻겨드릴 때 봤던 앙상한 시어머니의 몸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알게 되면 너희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를 칠 거다. 여긴 내가 알아서 정리를 할 테니까 제발 내 말대로 해줘. 안 그러면 너희 남편한테 물려준 재산 다시 다 토해내라고 할 거야. 제 손까지 꼭 쥐시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시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며 재산을 다 나눠주신 뒤 제주도에 내려가신 이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전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제주도에 자주 내려갔죠. 시어머니도 안쓰러웠지만 사실 시아버지가 더 걱정이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 아파도 어디다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사셨던 저희 아버지요. 그땐 어려서 아버지를 보러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항상 어머니 편을 드느라 아버지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볼 걸,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말할 걸 하고 말이죠. 전 시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전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제게 하신 얘기도 시부모님께 잘해라였잖아요. 아버지께 다 못한 효도 시아버지께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자식으로서 시아버지가 안쓰럽고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게 병간호인데 80이 다 되어가는 시아버지께서 온전치 않은 시어머니를 돌보신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것들까지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제주도까지 내려와서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요. 제가 자꾸만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은 저를 걱정했어요. 자식들 다 필요 없다고 제주도로 내려가신 부모님이 자식들의 연락은 받지 않으면서 혹시나 저를 따로 불러 귀찮게 하시는 건 아니냐고요. 전 그때마다 남편을 속이는 게 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알게 되면 저를 절대 못 오게 할 거라고 하셔서 숨길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저와 시아버지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제가 자꾸만 쉬는 날마다 제주도에 오니 시아버지도 걱정이 되시는지 자기 걱정은 하지 말고 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쉬셔야 저도 쉬죠. 안 그래도 제가 다음 달은 일이 바빠서 못 내려와요. 그래도 제가 따로 간병인 한 분 구해뒀어요. 다음 주부터 오시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거절하지 마시고 꼭 간병인 쓰세요. 안 그러면 저 또 월차 쓰고 내려와요. 시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간병인 자르라는 소리가 없으신 게 제가 구한 간병인이 마음에 드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1년 넘게 연락도 없었던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시부모님이 제주도 내려가시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막내 너 혹시 알고 있었냐? 아버지 회사에 지분이 있는 거랑 따로 투자해 놓은 거 있었던 거. 그랬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면 연락할 리가 없었죠. 큰아주버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따로 정리해둔 재산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재산이 있든 말든 형이 무슨 상관이야. 그럼 아버지 성격에 진짜 우리한테 다 주고 떠나신 줄 알았어? 거봐 형, 어머니가 막내랑 우리랑 차별한다니까? 너 어머니한테 들었지?
어머니가 뭐래?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한테 따로 준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형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이 자식이 이거 착한 척하는 것 좀 봐. 뭐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전화를 안 받으면서 너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나 온 거잖아. 너 말 똑바로 안 해? 그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님 연세도 이제 80이에요. 아주버님들이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뭘 했다고 또 재산 얘기를 하세요? 전 처음으로 아주버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부모님 재산에 또 욕심을 낼 수 있는 건지 너무 뻔뻔해서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야말로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내? 시부모님 안 계시면 우리가 제일 큰 어른인 거 몰라?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른이면 어른 노릇을 하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세요. 저 아주버님이든 형님이든 도저히 저보다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저한테 어른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요? 다들 부모 덕에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 잘 살면서 아직도 욕심이 나나 봅니다. 전 곧바로 제주도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제주도로 내려갈 것 같다고요. 제 얘기에 시아버지는 속상하신 듯 보였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또 아주버님과 형님들에게 당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큰일이 벌어졌어요. 간병인 분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답니다. 전 너무 놀라서 남편과 바로 제주도로 갔죠. 내려가면서도 전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 같아서요. 제가 괜한 소리를 시아버지께 하는 바람에 시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건가 너무 걱정이 됐죠.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예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더군요. 전 그대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만으로도 모자라 저에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그런 와중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황까지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자 가족들의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재수 씨, 어떻게 이래요? 설마 아버지한테 재산 남아있는 거 미리 알고 지금까지 혼자 몰래 제주도 드나들면서 아버지한테 점수 딴 거예요? 아주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주버님이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동서, 저번부터 말 자꾸 싹수 없이 한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아버지 없이 자랐으면 뭘 보고 배웠겠어? 형수님이야말로 말 조심하세요. 아까 어머니 간병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와이프가 아버지 힘드실까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간병인도 구해준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거 아니냐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님들도 아주버님들도 이 정도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어머니의 간병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또 제게 미안해했어요. 지금까지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냐면서 제게 고마워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안쓰러워하며 애틋하게 바라보는 사이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아버지 보호자가 누군지 물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시아버지의 병원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곁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요. 큰아주버님네와 작은아주버님네는 서로에게 떠밀었습니다. 형이 장남인데 당연히 형이 아버지 보호자지. 이럴 때만 장남이냐? 아버지 재산 나눌 땐 얄짤없이 다 반반 나눠놓고? 형들은 어머니 저지경이 되신 거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싸울 때야? 아이씨고 또 착한 척하고 있네. 그럼 네가 아버지 보호자 해, 이 자식아.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어차피 지금까지도 우리 와이프가 다 알아서 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저 새끼 저거 아버지 옆에 붙어서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여보, 당신이 좀 아버지 옆에 있어. 어차피 집에 가봐야 쇼핑하는 거 말고 당신 하는 것도 없잖아. 뭐? 이 인간이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당신 아버지 간병을 왜 해?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없지. 여보, 당신이 하면 되겠네. 당신 간호대학 나왔잖아. 뭐래? 내가 간호사지 무슨 간병인이야? 난 절대 간병 같은 거 못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하든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놈의 형제들은 도저히 조용할 틈이 없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요? 재산은 누구한테도 뺏기기 싫으면서 조금도 부모님을 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아픈 환자들 안 보여요? 몰상식해서 정말. 병원엔 제가 있을 테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다 올라가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이미 각오했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곁에 있기로요. 형님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정말 걱정됐습니다. 남편이야 당연히 자신이 있겠다고 했지만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제주도에 내려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안식년 휴가를 냈거든요. 입사하고 지금까지 전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제주도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먹고 자고 아침에는 시부모님 댁에 들러 시어머님도 챙겨드렸어요. 간병인 분이 워낙 잘해주셔서 시어머니 상태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요. 남편은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바쁜 와중에도 휴가를 내서 어떻게든 시아버지 곁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부부는 오로지 시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따뜻한 수건으로 시아버지 몸을 닦아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잔뜩 화가 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금 제주도로 내려오는 중이라고요. 전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침부터 큰아주버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했대요. 나 벌써 50이야. 대기업에서 이 나이까지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 이번 희망퇴직자 명단에도 있다니까? 우리 애들 아직 한창인데 내가 회사 잘리면 뭐 먹고 사냐? 더는 이대로 안 돼.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은 받아야겠어.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신 분한테 지금 지분을 어떻게 받아? 형, 내가 진짜 부탁하는데 제발 그만 좀 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나이 들면 다 죽는 거지. 후회는 무슨? 나 아무래도 지금 당장 제주도로 내려가야겠어. 병원 가서 담당 교수한테 따져야지. 정신도 안 돌아오는 노친네 언제까지 병원비만 잡아먹을 거냐고. 남편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을 닦다가 눈물을 쏟았어요. 어떻게 된 자식이 저런 소리를 함부로 꺼낼 수가 있죠? 남편은 큰 아주버님 말에 너무 놀라 급하게 가장 빠른 제주도행 표를 예매했답니다. 큰 아주버님을 말리려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신기한 일이 제 앞에서 벌어졌어요. 남편과 큰아주버님이 제주도에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웬걸 작은 아주버님의 형님들까지 모두 다 제주도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소란을 피우려고 왔나 했더니만 형님들이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주도는 왜 내려오라고 한 거야?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려고 계획 다 짜놨는데 짜증나. 보아하니 형님들도 영문을 모르고 제주도에 왔나 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병실에 반듯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자신을 시아버지의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라는 말에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여긴 갑자기 왜 왔냐고요. 그때 변호사가 한다는 말이 지금부터 시아버지의 유서를 공개하겠다더군요. 그 말에 삽시간에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미리 작성해둔 유서가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음흉한 노인네가 따로 재산 빼돌렸을 줄 알았어. 뭐예요? 빨리 유서 읽어요.
마음 같아선 큰아주버님의 머리통을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주도에 처음 오셨을 때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셨다네요.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그제야 다들 눈들이 커졌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런 순간을 마치 예상이라도 하신 것처럼 만약 당신에게 건강상의 이유가 생기면 시어머니와 당신을 책임진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서에 적었어요.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막내 이 자식 너 변호사 네가 고용한 거지? 둘이 짜고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이러는 거잖아. 순식간에 달려든 작은 아주버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들은 둘 다 저를 막무가내로 쏘아 붙였어요. 잘하면 머리끄덩이라도 잡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계셨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전 소리까지 깍 하고 질렀다니까요. 아이고 새아가 놀랐냐? 미안하다. 사실 나 아픈 건 다 쇼였다.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제 어깨를 다독이신 시아버지는 정말 침대에서 내려와 걸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속였더라고요. 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말이죠. 저는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이고 간에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날만을 기다렸으니까요. 기쁨도 잠시, 병실 분위기는 삽시간에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별의 별 막말들을 퍼부어대던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입을 딱 닫아버렸거든요. 아주 오랜만이구나. 다들 잘 지냈냐? 시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밝게 웃으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문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손짓을 하더니 유서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직접 읽겠다면서요. 자, 잘 들어라. 똑똑한 우리 장남이 알고 있는 대로 나에게 재산이 아주 많이 남아있단다. 알다시피 너희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도 나와 네 어머니는 제주도에서 쭉 살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계속 내가 받을 생각이고. 아유, 아버지 당연하죠. 아이, 전 그런 거 욕심내는 놈 아닙니다.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더러 음흉한 노인네라고 할 땐 언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재산은 유서에 적은 내용대로 나와 너희 어머니를 살뜰히 챙긴 우리 막내 며느리에게 모두 다 줄 거야.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버님들도 형님들도 저와 남편에게 물건만 던지지 않았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 순간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안으로 경호원들이 들어오더니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을 제지했어요. 아직도 끝이 아닌데 어쩌지? 김 변호사가 마저 읽어. 큰 아드님과 작은 아드님 그리고 두 며느님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아버님께서 자녀분들에게 망은 행위로 인한 재산증여 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난 뒤 자녀들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를 외면하면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뺏어올 수가 있다더군요. 세상에, 아니 그런 거지 같은 법이 어딨어? 여보, 아니 우리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올라가서 변호사 선임하자고. 그래요, 형님. 우리 같이 아버님이랑 막내네 소송 걸자고요. 셋이 짜고 재산 안 주려고 저러는 건데 이대로 뺏길 순 없죠. 형님들,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애초에 증여받은 재산은 다 아버님 거라 증여 해제 신청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뺏는 게 아니라. 저는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나 싶어서요. 제 말에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겠다고요. 정말이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까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웠어요. 전 재산이고 뭐고 간에 이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아버지께 원망 섞인 소리를 했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냐고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까지 속인 건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준 재산을 다 뺏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대요. 혹시나 이 녀석들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말해 뭐 하겠어요. 모든 게 다 시아버지의 계획대로 척척 일사천리로 해결됐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들의 재산은 다시 다 시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말 제게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대충 20억이 넘었죠. 저는 제가 한 거에 비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 민망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부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남편도 오랫동안 일할 만큼 했고 지금까지 친정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잖아요.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아유, 내가 너희더러 나 모시고 살라고 재산 준 거 아니야. 아버님은 괜히 좋으시면서 꼭 그러시더라. 제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온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재산 뺏긴 형제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도 시아버지도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일절 아주버님들과 형님들 얘기를 꺼내지 않으세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십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달랐죠.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싹싹 빌었습니다. 누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일을 찾아서 해요. 형님들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것들 잔뜩 사와서 시중 들고요.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시아버지는 아예 못 본 척 하시는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들 해. 시아버지는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 언제나 아주버님과 형님들도 정신이 들겠지 싶어 못 이기는 척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도 천륜인데 끊어질까 싶어서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와 남편은 부부 금실이야 좋았지만 사실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둘 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주도에 내려와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임신을 했어요. 노산도 이런 노산이 없는데 제주도에 오고 난 뒤 이래저래 마음이 편했는지 자연스레 아기도 생긴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